자, 이번 시간에는 과목별 세무 조정에서 번호는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이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 갑, 을지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여지껏 경험상 을지 먼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갑지에다가 들어가 있는 것들 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의 목적보다는 여기 용어들을 갖다 쭉 보시다 보면 좀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용어들이 나와 있더란 말이죠. 이게 뭐가 나와 있느냐면, 우선 일단 화면에서 보시게 될 통화, 선도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통화, 수합이라는 항목이 우리 조정 명세서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로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통화 선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도, 뭔가를 갖다가 건네준다는 뜻인데요. 얘는 의미 자체가 미래 미래 특정 시점에, 보편적으로 이 특정 시점은 만기일 때가 많아요. 계약한 통화를 갖다가 사거나 파는 행위, 것을 갖다가 통화 선도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 소리? 그렇게 하면 또 되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10월 1일 날 우리가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을 하고 나서 달러 기준으로 만불 이렇게 받기로 했거나 또는 주기로 했거나 뭐 계약이 되겠죠. 근데 지금 달러는 변함이 없는데, 왜냐면 전 세계 기준환율이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등등 상황 때문에 환율은 계속 변하고 있더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습니까? 변동 환율제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동 환율제를 쓰니까 매일 은행에 가보면 환율이 변동돼 있잖아요. 고정 환율을 쓰는 나라는 지금 홍콩 같은 곳인데, 거기 그 금융 베이스가 되게 안정돼 있을 때 쓸 수 있고, 그렇게 환율 제도를 고정으로 쓰는 나라는 그 금융 등등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환율의 큰 변동폭이 없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정 환율제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바꾼 거죠, 변동 환율제로. 여하튼 간에 좀 생각은, 이것도 문자로 보지 마시고요, 거래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런 환율 때문에 지금 10,000달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환율 1,000원으로 했다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2,000이 있다면 나는 2,000만 원 나와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걸 사면서. 그럼 장사하면서 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는 해지라 그래요. 위험, 회피, 해지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험에다가 무역공사 같은 데다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금액을 내가 만약에 수입업자라면 만기가 되는 결제하는 날짜에 똑같은 환율을 반대로 나는 팔든지 사든지 해놓으면 위험이 상쇄되겠죠. 그래서 통화선도는 말 그대로 거래대금 전체를 갖다가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서는 사거나 파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밑에 이거 옆에 통화 수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통화 수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는 그 당시에 이자율에 대해서만 선도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변동폭에 대해서만 그 금액을 사거나 팔거나 하겠다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자율이 됐던 통화가 됐던 내가 지금 10,000원이 플러스가 된다면, 여기 계약을 한 곳에서는 10,000원을 마이너스가 되겠죠. 결과론적으로는 얼마가 돼요? 0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안정적으로 그 보험료만 내게 되면 그 위험을 피하면서 보험료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국제 무역 교역을 하게 될 때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말뜻이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아마 TV나 그다음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올 때 위험 해지 결제하는 것들 쓰는 용어가 바로 이해예요.
실무에서는 무역 거래하는 회사들은 이거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 이거 발생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목적상으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 보통 외화 자산의 특징은 우리가 수출했을 때 외화로 결제를 받으면 외화, 외상, 매출금이 되죠. 또 이게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수입을 했다거나 돈을 빌렸다면 그건 외화로 부채가 생기는 것들이죠. 근데 빌리는 시점과 또는 우리가 인도 수출하는 시점과 그때와 12월 31일이 되면 환율이 또 변동이 생겨 있겠죠. 그래서 재무회계 때 여러분들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규정 사용해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이라는 규정도 사용해 보셨죠. 근데 얘는 지금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조정을 하는데 세법에서 정해놓은 거하고 비교를 하겠지. 아무래도 그럼 세법에서는 뭘 갖고서는 적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적용 환율은요, 적용 환율,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 때 배웠던 환율들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그 환율을 딱 어디 거 쓰라고 정해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데요. 매매 기준율이 뭐 어디서 정해지고 이건 굳이 뭐 알 필요는 없는데, 교재에서 4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외화 자산 부채 평가할 때 어디서 뭐뭐하라고 파란색으로 쭉 써놨죠. 그 외화 거래에 대한 용어들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내용을 보는 것이고 등등 얘기가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회계 프로그램에 우리가 직접 반영하는 거겠어요? 그냥 입력만 하면 지가 알아서 계산하겠어요? 우리 할 줄 모르거든. 그냥 입력만 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외화 자산, 외화 부채의 평가, 그다음에 외화 채권 채무의 뭐 상환 손익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실무와 관련돼서 세무 조정할 때 알아들어야 될 용어는요. 이런 용어들은 지금 외화 거래를 하면서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설명을 한번 쭉 해드린 것이고요. 외화 자산을 갖다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외화 환산 이익이나 환산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외환 뭐 등등. 얘는 우리가 수익 이익이 나면 외화 환산 이익이 나오면은 외환산 이익 입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손실이 나면요 송금으로 처리 둘 다 해줘요. 한쪽은 입금으로 해주고 한쪽은 송금으로 이렇게. 이거는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외화 거래와 관련해서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이 생기면, 환산 이익이나 환산 손실이 생기면 입금, 송금으로 다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499페이지에 있는 외화 자산 등 평가 손익 조정하는 걸로 한번 직접 입력해 보시게 되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문제 볼게요.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고 얘기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는 외화 부채밖에 없어요. 자료에 의해서 2021년도 외화 자산 등 평가 손익 값을 작성하고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다가 세무 조정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얘도 따지지 말고 우리 한번 또 보자고요. 뭐래요? 화면에다가 여기 재고자산 바로 밑에 보시면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되어 있죠.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탭에 값 나와 있죠. 여지껏 봤던 거하고 다 똑같아요. 자, 외화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화 자산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출했을 때 받아야 될 자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교재에서 주어진 자료는 부채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두 번째 외화 부채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외화의 종류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외화의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US 달러라고 표시를 그냥 해주시면 돼요. 외화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만 달러라고 되어 있죠. 5만 달러 입력해 주시고요. 자, 적용 환율은 지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장부가에게 적용 환율은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원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5천만 원을 갖다가 5만 달러로 나누게 되면 환율은 1,000원이 되죠.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1,000원
입력해 주시게 되면 원화 금액으로 5천만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금액은요. 평가 금액 적용 환율은 거기 보시게 되면 단기 회사에서 적용한 환율이 1,05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말 장부 금액은 5,250만원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세법 기준인가요? 재무회계 기준인가요? 회사에서 적용을 자기가 임의로 해놓고서 그 다음에 지금 외화 환산 이익인지 외화 지금은 보니까 지금 손실이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 빌렸을 때는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 적용한 환율은 1,050원이면 1달러당 50원을 내가 지금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외화 거래할 때는요. 환율 갖고 먼저 계산하시는 게 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환율 1,000원이었는데 빌린 돈 지금 기말에 회사에서는 1,050원 주는 환율로 지금 입력을 했더니만 50원만큼은 부채가 더 늘어났겠죠.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이 생겼을 거예요. 그건 금방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관심 없다고요. 왜요? 이거는 회사에서 처리해 놓은 것이고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평가 뭐로 하라 그랬어요? 매매 기준율로 하라 그랬었잖아요. 거기 매매 기준율 자료 주어졌죠. 그럼 여기다 뭘 입력하시면 돼요? 1,100원이래요. 알아? 100원이네. 그럼 500만원 날렸네. 그죠? 세법과 기준으로 해봤을 때 지금 외화 환산 손실은 500만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란 얘기예요. 지금 다른 거 입력한 거 없죠? 자료 보고 입력하는 거 어려우신가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썼냐면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의 평가 방법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했다 그랬죠. 그죠? 매매 기준율이라는 거 그래서 먼저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산 시 임의로 환율을 적용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화평가 손익을 인식했다. 회사에서는 어차피 지금 자기네가 임의로 환율을 정해서 250만원 외화 환산 손실을 기록해 놨다는 뜻이죠. 근데 세법은 지금 여기 매매 기준율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계산됐죠. 그럼 차이가 생겼죠. 그 차이 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고요? 이렇게요. 여기 을지에서 입력한 자료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봤던 것처럼 갑지에서 조정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을 띵 하고 열어보니까 뭐 입력하는 자료 중에서 다른 거 입력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단기 손익 해당된 거 있죠? 얼마 법인세법에서 매매 기준율로 했더니 500만원 나왔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얼마 벌써 반영해놨잖아. 그죠? 500만원을 다 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반영한 것과 차이 나는 걸 반영해 주는 게 세무조정이라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계산금액 얼마 해놨어요? 200 또잘 나지 틀면은 개망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손실로 250만원 지네들이 해놨죠.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은 250만원만 차이 나겠죠. 아까 제가 이렇게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은 송금은 송금대로 입금은 입금대로 다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럼 얘는 송금이 되겠습니까? 입금이 되겠습니까? 송금이 되겠죠. 그럼 얘는 송금 산입해 주고서는 소득 처분은 뭘로 되겠어요?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평가하기 때문에 유보시켜 놨다가 나중에 실제 거래해서 그 돈을 갖다가 갚게 되면 그때 유보 감소시키겠죠. 이런 많이들 고개 끄덕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말하는 저도 힘들어가지고 이게 여기 경력을 무시 못하는 것 같으네요. 자,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손실로 해서 250만원 차이 났고 얘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끝났죠. 어쩌니 이거 14분밖에 안 됐어. 이거 듣는 사람들도 기분도 좋아야겠지. 가끔은 이거 짧으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모르는, 이건 말로 그냥 말로만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다시 잠깐 497페이지 봐주실래요? 혹시 여러분이 재무회계 배우실 때요,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용어가 많이 사용돼요. 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화폐성 자산은 내가 외상매출금 돈 받을 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화폐성 자산이에요. 비화폐성 자산은 정할 수가 없어. 변동이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가 돈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성급 비용이라면 보험료가 대표적인 것이죠.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돈을 받기를 기대해요? 아니면 보장받기를 기대해요? 그 대가가 용역이에요. 그러나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비축금의 반대급부는 돈이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답니다. 또 간단하게 또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려면, 비화폐성 자산은 대표적인 게 선자 들어간 게 정도예요. 선급금. 선급금도 계약금 줄 때 나중에 돈 다 받기를 원해요? 제품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선자 들어간 게죠. 선수금, 선급금, 선급비용들은 다 대표적인 비화폐성 자산들이고요. 또 재고자산이나 그다음에 유형자산, 그다음에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화폐성 자산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미수금은 나중에 뭐 저기 뭐죠? 제품으로 받기를 바래요? 미수금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뜻이죠. 채권이나 채무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교재에 나와 있어서 화폐성 자산이 뭐다, 비화폐성 자산이 뭐다, 거기 497페이지에 그 설명이 잠깐 나와 있어서 그 설명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잘 안 봤던, 못 봤던 용어들은 보통 얘네들은요, 재무회계에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이론으로 공부할 때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실무자들한테는 이런 정도까지는 많이 이론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성격을 갖고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되렵니다. 그렇게 해서 17분 채웠어요. 얘들 끝.